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로 남은 진도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만큼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힘내서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울 파트는요. 이제 우리가 정치를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제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경제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서 이미 어려운 거는 거의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플러스로 우리가 거의 다 배운 내용들인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제 적어 놓는다라는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해왔던 것처럼 계속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인데 누구부터 살펴볼 거냐면 이승만 때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승만 정부. 자, 이승만 정부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는 50년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50년대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요.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의 경제는 원조 경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꾸려졌던 그런 경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냥 아무거나 다 미국이 원조를 해주게 되는데 미국이 막 아무거나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국도 좀 많은 거, 남는 거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세 가지 하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하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가지 하얀 게 뭐였냐면 밀, 면,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면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면화 있잖아요. 면티 같은 거. 그래서 밀가루, 그다음 면화,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잔뜩 우리나라한테 보내주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이때 이제 기업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업들한테 좀 싼 값에 주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 기업들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 때의 경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정희 때인데 박정희는 좀 우리나라에서 길게 했죠. 대통령을. 그래서 이제 박정희 길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시기는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냥 조금 큼직큼직하게 보면 60년대, 70년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중간에 물리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두 시기로 쪼개면 우선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될 때예요. (1, 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죠. (3, 4차 경제개발 계획) 자,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몇 년부터 하게 되냐면 이제 62년부터 해서 그래서 71년까지의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72년부터 해가지고 네, 81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시기, 박정희가 79년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것을 뒤로 이어받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여러분 5개년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1차, 2차, 3차, 4차 나누는 건 쉽겠지? 2, 3, 4, 5, 6, 7, 2, 3, 4, 5, 6까지 되고 7, 8, 9, 11 이렇게까지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5년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경공업 중심.
그래서 좀 노동 집약적인 그런 공업들, 그러니까 원료보다도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몸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 투자 많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었던 원칙은 임금을 조금 주는 거야. 임금을 조금 주고 노동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럼 임금을 조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곡물 가격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고가 정책. 그러니까 농촌들도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 있었던 일들 여러분 뭐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그 대박 시기 있잖아. 대통령 박정희 시기에 뭐 있었지? 그래요.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그리고 한일 수교 정상화라든가 그리고 독일의 이제 파독 광부 간호사라든가 그게 이제 요 시기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이제 어떤 것들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냐면 중화공업 중심, 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중화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게 돼요.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77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이제 펼쳐지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도 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70년대에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 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70년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70년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의 경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개통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임금 저국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농촌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70년에 뭐가 시작되게 되냐면 새마을 운동도 시작돼요.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임금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하면 라는 요구와 함께 이제 분신을 한 그런 전태일 열사도 7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70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때의 경제는 우리 이미 배웠었죠? 전두환 때는 요 4차가 걸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도 같이 왔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적인 호황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호황을 뭐라 그랬어요? 삼저호황. 세 가지가 낮아서 왔던 호황이죠. 그 세 가지가 뭐뭐 뭐였어요? 우리 얘기했었는데 바로 저유가. 그래서 뭔가 수입하기에 유리했고 그리고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받기에 유리했고 그리고 저달러 혹은 저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에 유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 외향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가 이 전두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태우는 좀 건너뛰고요. 그리고 YS의 시기. 김영삼 시기에 이제 우리 다양한 것들 배웠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것도 물론 경제와 관련된 부분 있고 그럼 WTO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입하는 모습도 봤는데 시험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바로 IMF. IMF를 다른 말로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것을 극복 혹은 뭐 IMF에서 졸업했다라는 표현도 쓰게 되니까 극복, 졸업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했다 그랬어요? 뭐 근무오기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노동자들 좀 해고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도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DJ 때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경제 간단했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통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승만 정부의 통일을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승만이 많이 했었던 말인데,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의주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루면 북한 싹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북진 통일론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 쓸어버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보안법 파동 등으로 인해서 반공질서도 더욱 강화하고, 그러면서 무슨 사건으로 이어졌죠? 진보당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는 처음에 통일 관심 있었어, 없었어? 관심 없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했어? 성장이 제일 중요했어. 선성장 후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루먼 독트린 기억나요? 뭐였죠? 냉전의 선언. 그런데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박정희가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낸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 선성장 후 통일은 대략 60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60년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70년대부터 박정희의 통일 정책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우선 일어나요. 남북 적십자회담. 이게 71년이야. 그리고 나서 누가 이후락이 어디에? 평양에 갔다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72년에 무엇이 체결되게 되냐면, 72년에 7.4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게 돼요. 7.4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이것을 체결하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통일의 3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 통일의 원칙이 뭐였어요? 자주, 그리고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이라고 하는 통일의 원칙을 합의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떨어져 지냈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도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헌법이 통과되죠? 바로 7차 개헌, 다른 말로 유신헌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통해서 박정희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왕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일이 남한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요, 북한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김일성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7.4남북 공동성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남북한 독재 강화에 이용되었다. 라고 하는 평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7.4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예요? 전두환. 전두환은 사실 통일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여러분 전두환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뭐 살인문어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살인문어. 왜 살인이야? 5.18 군합발로 짓밟았으니까. 왜 문어야?
머리가 없어서 이거는 좀 너무 아무리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하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문어는 다리가 많죠. 그래서 전두환 때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 시기에 북한에서 막 수재가 납니다.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나요.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것을 구호해 주겠다고 구호 물자를 보냈는데 헐 이게 웬걸 너무 엉망진창인 물건들인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이 시대였다라는 거. 이거는 뭐 기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태우. 자, 노태우 때는 뭔가 통일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정치 파트할 때 언급했었지만 적어주지 않았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91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요. 이건 역시 91년이에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명시했냐면 그 명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지금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해서 남과 북은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얘들아 만약에 우리나라 면티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게? 그리고 일본 면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라 그러게? 바로 수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면티가 북한에 가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건 그냥 물자 이동이야, 교류야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잠정적 특수 관계니까. 우리는 잠정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같은 나라로 합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어떤 애들이 합의하게 되냐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맺어지게 됐다라는 것도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에 이제 무엇이 체결되게 되냐면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뭔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이런 느낌이 되면 누가 했을 것 같아?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왠지 DJ가 했을 것 같은, 김대중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시험 보다가 착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런데 승호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걸 절대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이 펑 터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겠죠. 그럼 불바다가 되는 건 안 돼. 불바다가 되는 건 안 돼. 너 태우지 마. 너 태우. 네, 너 태우.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핵이 터지면 불바다가 돼. 그러니까 태우면 안 돼. 태우지 마. 노태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YS 때는요. 이거는 뭐 적어드리진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정상은 누구? 김영삼 YS였고요. 북쪽의 정상은 김일성이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94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했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야 대체 그러면 우리는 조문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 그래서 조문 파동도 펼쳐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DJ. 자, 김대중 정권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여러분들 햇볕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햇볕 정책.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냐? 정주영은 현대라고 하는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주영이 그런데 원래 북한 쪽이 고향이었어. 그런데 뭔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남한에서 성공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1000마리로 갚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의 소떼방문이 있었고요. 그 정주영 소떼방문 이후에 북한하고 무언가 그런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무엇이 펼쳐지게 되냐?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금강산에 이제 바다로 가는 해로 관광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좋아졌겠죠. 그래서 무엇이 펼쳐지게 되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이것이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무엇이 체결되게 되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00년, 그러니까 2000년의 일입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남쪽에서의 통일 방안은 뭐였냐면 연합제고요. 북쪽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인데 그 연방제 중에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연합제라고 하는 건 유럽연합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유럽연합 안에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따로따로 존재하죠. 근데 연방은 미국 같은 거예요. 같은 국가 안에 다른 체제, 다른 주권을 갖고 있는 연방들이 존재하지 그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단계적으로 갈 때 우선 국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로 가는 게 연합제고 국가라고 하는 걸 합쳐놓고 가는 게 연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사하네라고 하는 공통점을 이제 확인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돼요.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이랬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완화됐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경의선 철도라든가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도 열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김대중 때의 일이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현재 아주 가까운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무현 때 상황 요 정도까지는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대중 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식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정권 때 일까지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었던, 직접 봤었던 이제 그런 살아있는 역사니까 이제 더 생생하게 그런 여러분들의 뭐 조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그런 진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아마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나 아니면 같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든지 저와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통일까지 잘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